오늘 약 1시간 동안 두 가지 계획,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과 2027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의 수립 및 평가 변화를 짚고 그 변화의 의미를 지역 공동자산 관점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 공동자산이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만들고 누리고 관리하는 기반, 커먼스를 말합니다. 국공유재산이나 공유지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 처음에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니라 함께 만들고 함께 관리하는 무형, 유형의 기반 전체예요. 가령 마을 공동체가 운영해온 돌봄망, 주민이 함께 지켜온 어장과 살림, 신뢰와 협력의 관계망, 이런 것들이 모두 공동관리 자산입니다. 행안부 자료를 한 번 더 들춰보시면 인구 감소라는 말 옆에 항상 대응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이유가 보입니다. 단순히 인구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도 지역이 살아남을 기반을 만들자는 이것이 정책의 본래 의도예요. 오늘 강의는 두 축으로 진행됩니다. 한 축은 행안부가 내려보낸 지침을 충실히 따라가며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짚는 일이고, 다른 한 축은 그 지침의 변화가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사업 자체의 목적을 잠시 멈춰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두 축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자가 있어야 전자가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바뀌었나를 모른 채 무엇이 바뀌었나만 따라가면 다음에 또 바뀌었을 때 다시 처음부터 익혀야 하니까요. 오늘 강의는 네 부분입니다. 1부에서 2027년 평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7대 개선 사항을 한 장씩 짚습니다. 2부에서 기본 계획 작성을 단계별로 여건 분석부터 성과 관리까지 5단계로, 3부에서 투자 계획 평가의 절차와 부적정 사업, 가점 방향까지, 그리고 4부에서 지역 공동자산 관점에서 사업을 다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 배분은 슬라이드에 적힌 대로입니다. 1부와 3부는 지침 설명이 중심이고 2부와 4부의 제 관점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점은 이 네 부분이 네 개의 다른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흐름을 네 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1부는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나, 2부는 그 제도 안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3부는 쓴 것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4부는 이 모든 게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1부에서 짚은 변화가 2부에서 작성 방식으로, 3부에서 평가 기준으로, 4부에서 본질적 질문으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질문은 슬라이드 단위로 받기 어려우니 메모해 두셨다가 마지막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두 계획은 다른 시간 단위로 작동합니다. 기본 계획은 5년 고정,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마스터 플랜이고, 투자 계획은 매년 갱신되는 연동형이에요. 이 둘이 왜 다른 주기로 가는지 잠깐 짚어보면, 5년이라는 호흡은 비전과 전략을 담기에 적당하지만 사업 환경은 매년 바뀌니까요. 그래서 큰 그림은 5년에 한 번 그리고 그 안에 사업 배분은 매년 미세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기본 계획은 개별 사업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이 5년 뒤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그림을 담는 곳이고, 투자 계획은 그 그림으로 가는 길의 첫 5년치 구체 설계도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두 계획은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연계되어야 합니다.
기본 계획에서 발굴한 전략과 실천 과제가 투자 계획의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연계 조항이 들어간 배경에는 1차 인구 감소 대응의 경험이 있습니다. 1차 때는 두 계획이 별도로 작성되어 기본 계획에는 멋진 비전, 투자 계획에는 기존 사업 나열이라는 어긋남이 흔했어요. 그 어긋남이 평가에서 자주 지적된 부분이고 2차 평가의 정합성 강조는 그 반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평가위원이 기본 계획과 투자 계획을 같이 펴놓고 이 비전이 왜 이 사업으로 이어졌는가를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력을 펴놓고 일정을 짜야 합니다. 6월 30일까지 기초투자계획서가 공제회로 제출되고 7월 30일이 광역 마감, 그리고 8월 31일과 9월 30일에 기본 계획이 마무리됩니다. 두 일정이 거의 겹치므로 같은 부서가 두 계획을 동시에 짤 수 없는 구조예요. 부서 간 분담이 명확해야 동시에 굴러갑니다. 그런데 일정을 보면 묘한 점이 있어요. 투자 계획이 기본 계획보다 먼저 마감입니다. 보통은 큰 그림 기본 계획을 그리고 그 안에 세부 설계인 투자 계획을 넣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인데 마감은 거꾸로예요. 왜 그럴까요? 투자 계획은 기금 배분을 위해 빨리 평가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기본 계획은 5년짜리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기본 계획의 골격을 4, 5월에 잡아놓고 그 위에서 투자 계획을 6월에 마감한 뒤 같은 골격을 8, 9월에 다시 살을 붙여 기본 계획으로 완성하는 방식이 됩니다. 한 번에 한 계획식이 아니라 두 계획을 평행으로 돌리되 골격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9번째 슬라이드에서 보겠지만 기획, 사업, 기금 세 부서의 역할을 각각 정해두는 일이 일정 측면에서도 핵심입니다. 사전 컨설팅이 4, 6월에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고 7월에서 9월 사이에 1차 평가, 10월에 2차 질의응답, 11월 종합회의, 12월 배분 확정까지 이 흐름을 미리 머릿속에 그려두고 거꾸로 작업 일정을 짜시면 됩니다. 2027년 평가의 7대 개선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두 가지 큰 변화가 있고 나머지는 그것을 떠받치는 보조 장치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 기금 용도 확대,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도 됩니다. 지방기금법 24조 개정으로 4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두 번째 큰 변화는 6. 성과 추진체계 강화. 사업마다 성과 목표를 의무화하고 부서별 역할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1, 3, 4, 5는 이 두 변화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적 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7은 행정적 사항이고요. 왜 이 시점에 이렇게 큰 변화가 한꺼번에 왔을까? 1차 22년부터 26년까지의 5년 경험에서 나온 반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1차 때는 매년 새로 짜는 듯한 단년 평가, 시설 중심의 사업 강박, 발표 평가의 행정 부담, 성과 측정의 모호함이 모두 지적됐어요. 지자체 간담회와 평가위원 간담회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게 이번 7대 개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올라온 것의 정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하나씩 살피되 6번과 9번 슬라이드에서 가장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지방기금법 24조가 개정 시행되어 이제 소프트웨어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매년 200억급 시설을 짜내야 했던 부담, 건물만 남고 사람은 떠나는 사업의 압력이 컸어요. 체육관 짓고 문화회관 짓고 관광시설 짓고 그 시설을 돌리는 사람도 운영비도 없는 채로 준공식만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됐을까? 법이 기반 시설 조성을 명시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사업이 원천적으로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 지자체는 소프트웨어가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짓는 쪽으로 갔어요. 일종의 제도적 강박이었던 셈이죠. 하드웨어만 남고 휴먼웨어는 사라졌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시설은 늘어나는데 사람은 줄어드는 이 역설을 풀려면 법을 바꿔야 했고 그게 이번 24조 개정입니다. 이제 마을 주치의, 돌봄 프로그램, 주민 운영비, 사회연대경제 지원, 컨설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단순 복지나 현금성 지원은 부적정 사업으로 감액 대상입니다. 소프트웨어로 가도 되지만 그것이 지역의 공동 관리 자산을 회복시키는 소프트웨어여야 합니다. 정주 여건 8분야, 소득, 일자리,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문화 어디든 가능하지만 무엇을 회복시키는가를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 보조금 살포는 외부에서 한번 들어와 한번 나가는 돈이지만 공동 자산을 회복시키는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로 지역에 머무는 작동 시스템이 됩니다. 이 차이를 평가위원이 구분합니다. 부적정 사업 검토 슬라이드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매년 새로 짜는 것 같은 단년 평가가 많았는데 이제 중기를 의무화하고 그 안에서 27년 부분을 잘라내는 구조입니다. 5년치를 한번 짜놓고 첫 해를 투자 계획서로 자세히 쓰고 매년 5년치를 한 칸씩 굴리며 갱신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두 계획의 정합석을 맞추는 핵심 장치입니다. 왜 연동형이라는 어색한 말을 썼을까요? 5년 고정이면 환경 변화에 못 따라가고 매년 새로 짜면 일관성이 없으니 그 둘의 절충이 연동형입니다. 5년치를 늘 한꺼번에 보되 매년 한 칸씩 미세 조정하면서 굴리는 구조죠. 이걸 영어로는 rolling plan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중기 전략에서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공공계획에 도입된 건 이번이 본격적이라 할 수 있어요. 중기를 잘 짜놓으면 매년 새로 만들 필요가 줄고 기본계획, 중기투자계획, 27년 사업조서가 한 줄기로 이어집니다. 세 가지 원칙을 강조드립니다. 첫째, 자원 안정성. 시설 사업은 마무리 중심으로 신규는 꼭 필요할 때만, 소프트웨어는 단연간으로 가져갑니다. 소프트웨어가 1년짜리로 끝나면 효과가 안 나오니까요. 둘째, 계획 정합성. 중기 계획이 기본 계획의 거울이 되도록 기본 계획의 비전 전략, 중기 사업명, 예산 흐름, 27년 사업조서 이 세 줄이 일관되게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관심 지역도 동등하게. 인구 감소 지역만이 아니라 관심 지역도 같은 기획 체계로 들어옵니다. 이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을 미리 관리하자는 예방적 시각이에요. 절차는 가벼워지고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발표 평가가 사라진 게 3번입니다. 그동안 모든 지자체가 PPT 만들고 발표 연습하느라 본질에서 벗어난 시간이 많았어요. 어느 군에서는 발표 한 번을 위해 부단체장과 실국장 5명이 일주일을 매달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발표 잘하는 지자체와 사업 잘하는 지자체가 일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1차 서면 플러스 현장이 끝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지역만 2차 질의 응답으로 갑니다.
행정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서면 자료의 완성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발표로 보충할 기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평가위원이 PPT의 화려함이나 발표자의 언변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글로 적힌 내용으로 판단하는 구조. 이게 서면 중심의 의미입니다. 4번 가점 항목 사회연대경제와 햇빛 소득마을은 시간 들여 학습할 가치가 있습니다. 둘 다 21번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둘은 기금이 지역에 귀착되는 구조를 만드는 두 가지 대표 모델이에요. 가점은 그 모델과 정렬된다는 신호고요. 5번 중점 사업 폐지로 200억급 시설을 매년 짜내야 하는 부담이 사라졌고 그 대신 인구 유입 효과 비중이 커집니다. 얼마짜리 시설을 지었나가 아니라 몇 명이 더 머물렀나로 평가의 무게가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이건 평가 철학의 근본적 전환이에요. 투입, 인풋에서 결과, 아웃컴으로의 이동. 성과는 얼마 썼나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나로 봅니다. 사업마다 정량 지표를 의무 설정해야 하고 그 지표는 SMART, Specific 명확, Measurable 측정 가능, Attributable 원인성, Reliable 신뢰성, Timely 적시성 5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Attributable이 중요해요. 우리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사업과 무관한 지표를 끌어다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청년 창업 사업의 성과로 지역 청년 인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청년 인구는 우리 사업 외에도 100가지 요인이 영향을 주거든요. 대신 우리 사업으로 창업한 청년 수, 그중 3년 후 생존한 비율 같은 식으로 사업과 직결된 지표를 잡아야 합니다. 우수 지자체 선정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23년 50% 이상이라는 집행률 기준과 25년 평균 30% 이상이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후보가 됩니다. 이중 기준이 들어간 이유는 한 해만 잘하는 지자체를 거르기 위해서예요. 한 해 반짝 집행률을 끌어올린 뒤 이듬해 떨어지는 패턴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추진체계, 기획, 사업, 기금 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가장 흔한 실패 패턴이 기금 부서 혼자 다 짝이에요. 왜 이런 일이 흔할까요? 기금 사업이라는 이름 때문이죠. 기금이 들어가니까 기금 부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업 부서는 우리는 기존 사업으로 바쁘다며 빠지고 기획 부서는 우리는 큰 그림만 하고 손을 떼는 거죠. 그러면 기금 부서 한 명이 비전부터 사업까지 다 쓰게 되는데 그게 글로 다 드러납니다. 평가위원은 이 사업이 정말 사업 부서의 사업이 맞는가를 묻습니다. 사업 부서가 직접 쓴 사업조서와 기금 부서가 대신 쓴 사업조서는 톤이 다르고 내용 깊이가 다릅니다. 그게 평가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행안부 자료가 제공한 핵심 도식입니다. 사격 비유로 설명해 보면 1. 목표, 관역을 정하고 2. 총, 추진 계획을 만들고 3. 사격 선수, 추진 체계가 4. 탄알, 재원을 가지고 5. 발사, 실행해서 6. 총알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재원의 귀착을 확인하고 7. 관역의 명중, 성과를 했는지를 봅니다. 이 비유가 강력한 이유는 6과 7을 분리해 놨다는 점이에요. 보통 성과라고 하면 7만 보는데 사실 5 쏘는 것과 7 맞는 것 사이에 6 어디에 떨어졌나라는 단계가 있다는 게 이 도식의 핵심입니다. 우리식으로 다시 말하면 돈은 썼는데 5,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6,
추적하지 않으면 관역에 맞았는지 질조차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 자료에 재원 귀착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 7단계는 단순히 외울 게 아니라 우리 사업이 어느 단계에서 끊기는가를 진단하는 도구예요. 가장 흔한 단절은 6과 7 사이입니다. 돈은 썼는데 지역에 어떻게 귀착됐는지, 그 귀착이 성과로 이어졌는지 추적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흔한 단절은 1과 2 사이. 목표는 추상적인데 추진 계획은 구체적이어서 둘이 안 맞물리는 경우. 세 번째는 3의 부재. 사격 선수가 누군지 모호한 채로 발사만 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7단계 안에서 무게 중심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관성은 재원, 과제, 실행 중 취미였습니다. 4. 재원 확보, 2. 과제 발굴, 5. 실행. 매년 200억짜리 시설을 발굴하고 정해진 사업을 빨리 집행하는데 무게가 실렸어요. 그래서 평가도 얼마나 빨리 썼나를 받고 지자체도 쓸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평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1차 평가는 집행률 위주였고 집행률은 곧 쓰는 속도였으니까요. 행정은 평가 기준을 따라갑니다. 둘째, 시설 사업이라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24조가 시설로 한정되어 있으니 소프트웨어로 갈 수 없었고, 그러니 큰 시설을 매년 발굴해야 했어요. 그래서 재원, 과제, 실행이라는 세 단계가 부풀려진 거죠. 행안부 자료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진 주체 역량 3, 목표 설정 1, 성과 창출 7로 무게가 옮겨가야 한다고. 이게 평가 변화의 핵심 철학입니다. 재원과 사업이 아무리 충실해도 추진 주체의 역량과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성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100억이라도 누가 쓰느냐, 무엇을 위해 쓰느냐, 결국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 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과는 몇 억을 썼냐가 아니라 주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냐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한 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게 중심이 옮겨갔다는 건 평가 점수의 비중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종전엔 재원 확보, 집행률이 큰 비중이었다면 이제는 추진 체계, 성과 목표, 성과 창출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침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통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원인, 문제점의 논리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팩트는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통계예요. 통계청 코시스, 행안부 인구 통계, 우리 지역 정주여권 자료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Y와 페인 포인트는 우리 지역만이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 지역의 청년이 떠나는가? 왜 가족 단위가 이탈하는가? 그 메커니즘은 옆 군과도 다릅니다. 같은 도내의 두 군도 청년 유출의 원인이 다를 수 있어요. 한 군은 일자리 부족이 주 원인이고 다른 군은 교육 인프라가 약해서 자녀 교육 시기에 가족 단위가 떠나는, 표면상 같은 청년 인구 감소지만 메커니즘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처방도 달라야 해요. 일자리 부족군에서는 일자리 사업이, 교육 인프라 약한 군에서는 교육 사업이 우선이어야 하죠. 이걸 진단 없이 청년 유입 사업이라고 뭉뚱그려 짜면 둘 다 실패합니다. 여기에 시간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페인 포인트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통증이어야 합니다. 병원이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가 아니라 심야에 열이 나면 갈 곳이 없다 식으로요. 버스가 하루 2번 다닌다가 아니라 병원 가는 날은 하루 일정을 다 비워야 한다 식으로요. 통계와 주민의 일상 언어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진짜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행정이 책상 위에서 그려지지 않습니다. 주민 인터뷰, 읍면동 간담회, 마을 방문, 발로 뛴 흔적이 있어야 만들어져요. 평가위원은 그 흔적을 봅니다. 여기서부터가 제 관점입니다. 지역 활력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5대 지역 공동 자산으로 풀어봅니다.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역 공동 자산은 행정에서 다루는 국공유 자산이나 재산이나 공유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만들고 누리고 관리하는 기반, 즉 공동관리 자산을 말합니다. 한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관리, 이용하는 자산이지요. 이 개념은 1968년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 논문 이후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으면 망가진다는 부정적 맥락으로 쓰였는데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너 오스트롬이 뒤집었어요. 오스트롬은 전 세계 공동체가 수백 년간 어장, 살림, 관계수로 같은 공동 자원을 잘 관리해 온 실증 사례를 모아 공동체 자치로 충분히 잘 관리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위기는 단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이 공동 자산의 약화와 외부 유출이라고 저는 봅니다. 5 영역을 보면 생활,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문화, 경제, 지역 내 고용, 소비, 재투자 순환, 사회, 주민조직, 신뢰, 자연생태, 토지, 물, 산림, 햇빛, 바람, 제도, 주민참여, 자치, 역량, 이 5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자연 생태가 외부 자변에 약탈당하면 경제 순환이 끊기고 경제가 무너지면 사회가 흩어지고 사회가 흩어지면 생활 인프라가 사라지고 그러면 제도, 주민 참여와 자치도 작동을 멈춥니다. 사슬처럼 이어진 거죠. 우리 지역에서 약해진 자산이 무엇인지, 어디로 새고 있는지, 주민이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게 남았는지를 묻고 답하면 그것이 진짜 진단입니다. 회복으로 바뀔 수 있는 구체적 지표는 무엇인지까지 함께 묻는다면 더 좋고요. 이 5가지 질문이 2부 내내 우리를 따라다닐 거예요. 비전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과 현장 문제에서 실천 과제를 발굴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멋진 비전 한 문장 만들고 거기 맞춰 사업 갖다 끼우면 껍데기 기획이 됩니다. 위계는 비전, 목표, 전략, 실천 과제, 세부 사업 이렇게 좁혀가지만 실제 작업은 거꾸로 주민 목소리에서 시작합니다. 왜 이 방향이 중요한지 더 풀어보면 공공계획에서 가장 흔한 실패 패턴이 비전 우선 작성이에요. 행정의 습관이기도 하고 컨설팅 회사의 표준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비전과 사업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겨요. 멋진 비전과 평범한 기존 사업이 어색하게 매칭되는 거죠. 반대로 아래에서 올라가면 주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 먼저 잡히고 그것들을 묶으면 자연스럽게 전략이 보이고 전략들을 다시 묶으면 목표가 보이고 목표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비전이 됩니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빈 공간이 안 생겨요. 비전 예시를 보면 사람과 기회가 보이는 로컬 생태계, 지속 가능한 땡땡땡 라이프 케어 시티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로컬 생태계와 라이프 케어라는 2 키워드가 박혀 있어요. 비전은 슬로건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 우산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정주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 관계인구, 방문인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인구 활력이라는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해야 5년 뒤 그림이 입체적으로 그려집니다. 정주 인구만 보면 늘리기 어렵지만 관계 인구, 생활 인구까지 더하면 우리 지역과 연결된 사람이 훨씬 많아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더 자주, 더 깊이 우리 지역과 관계 맺도록 할 것인가. 이게 새로운 정책의 화두입니다. 지침이 제시하는 4대 전략 예시입니다. 그대로 베끼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결로 짜라는 가이드예요. 첫째, 실질적 지역 활력 증대, 햇빛 소득 마을, 인구 유출 방지댐, 사회 연대 조직 성장, 워케이션 등 인구 유출 방지댐이라는 표현이 재미있죠. 댐이 물 흐름을 막듯 인구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통로 자체를 막아보자는 발상입니다. 둘째, 주거 환경 개선과 돌봄 생활 서비스 고도화, 스마트 주거, ICT 원격 의료, 빈집 복합 문화, 주거와 생활 서비스를 묶는 이유는 사람이 한 지역에 머무는 결정에서 일자리만큼이나 일상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일자리 따라왔다가 일상이 불편해서 떠난 사례가 많거든요. 셋째, 지역 자산 기반 일자리 소득 창출, 지역 특화 고부가가치 로컬 브랜드,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지역 자산 기반이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외부에서 공장 유치로 일자리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이 이미 가진 자산을 비즈니스로 풀어내는 방향, 그래야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넷째, 단계별 지역 특화 미래 인재 교육, 온 마을 돌봄, 지산학 일체형, 라이즈 연계, 라이즈는 작년부터 본격화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로 이 네 번째 결과 가장 직접 연결됩니다. 우리 지역 사업이 이 네 가지 결을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매핑해 보면 빈 곳이 보입니다. 어느 한 결에 사업이 몰려 있고 다른 결은 비어 있다면 그게 우리 계획의 약점이에요. 그리고 정주 여건 8분야, 소득, 일자리,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문화, 이게 균형 있게 포함됐는지 함께 점검해 보세요.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평가에서 다른 분야는 어떻게 다뤘느냐는 질문을 받기 쉽습니다. 균형은 각 분야의 한 사업씩이 아니라 우리 지역 진단에 따라 강약이 분명한 균형입니다. 이 5가지 사례를 우수 사례로 보는 시각도 있고 공동관리자산 복원의 이정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후자로 보면 사업을 설계할 때 질문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짓는가가 아니라 어떤 공동자산을 회복하는가를 묻게 됩니다. 화순군 만원주택은 단순히 싼 임대주택이 아니에요. 청년이 집세에 묶여 다른 일을 시도할 시간을 잃는 현실, 그 시간의 주권을 돌려준 사업입니다. 월 1만원 주거비라는 숫자가 아니라 저축할 시간, 창업할 시간, 결혼할 시간을 만든 게 본질이에요. 신안군 청년 어선 임대는 업이라는 생산수단이 점점 자본화, 노령화되어 청년이 진입할 수 없게 된 상황. 그래서 바다라는 공동 기반의 접근권을 다시 청년에게 보장한 사업입니다. 공동 기반 접근권 회복이라는 관점이 없으면 이 사업은 그냥 어선 한 척 빌려주기로 보여요. 신안 정선 양구의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는 더 직접적입니다.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이라 폐지라는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 이동을 권리로 다시 정의한 거죠. 농어촌의 노인에게 이동의 자유는 곧 의료의 자유, 사회의 자유입니다. 영월 제천 남원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이
대도시 가서 한 달 살다 오는 일이 된 현실을 우리 지역에서 출산할 수 있는 일로 되돌렸어요. 인근 시군의 산모까지 받으면서 권역의 출산 인프라가 살아났습니다. 화천학습관은 교육 사막이라 불리던 곳을 교육 위에 찾는 지역으로 바꿨고요. 공통점은 건물이 아니라 주민의 시간과 권리를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시설은 도구일 뿐이고 본질은 권리의 회복이에요. 이 사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가져올 때 회복하려는 권리는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하고 거기서 시설을 도출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시설부터 정하고 이걸로 뭘 할까를 묻는 순서는 다시 건물만 남는 사업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추진 체계는 위, 가운데, 아래 세 층입니다. 위는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 의사결정과 심의, 변경 권한을 가진 곳, 가운데는 기획, 사업, 기금 세 부서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단위, 아래는 사회연대 조직과 주민자치회, 읍면동, 현장 집행과 주민 참여를 책임지는 자리예요. 이 세 층이 따로 놀면 계획서는 글로만 그럴듯해지고 현장은 비어있게 됩니다. 가장 흔한 실패는 위는 형식적 통과, 가운데가 다 결정, 아래는 통보받음 패턴이에요. 이렇게 되면 위원회는 들러리가 되고 주민은 사업이 자기 동네에 떨어진 후에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민원이 터지고 그제야 주민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자료를 급히 만들게 되죠. 평가위원은 그런 흔적을 알아봅니다. 표는 단계별 부서 역할 매트릭스, 비전 과제 발굴은 기획이 중심, 추진 계획은 사업이 중심, 재원 확보는 기금이 중심, 실행은 사업, 성과는 기획이 다시 받아 정리합니다. 이 매트릭스의 의미는 각 단계마다 책임지는 부서를 한 곳으로 명확히 한 데 있습니다. 두 부서가 공동 책임을 지면 사실상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과 협조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매트릭스가 흐려지면 기금부서 혼자 다 짠 계획이 돼요. 이건 9번 슬라이드에서도 강조했지만 평가에서 가장 빠르게 드러나는 약점입니다. 평가위원이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답이 막히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기획총괄 플러스 사업부서 협업으로 직접 수립 권고, 이 문장이 자료에 박힌 이유는 외부 컨설팅에 위임하지 말라는 명시적 신호예요. 컨설팅은 활용이지 위임이 아니라는 표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23번 슬라이드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성과 관리의 두 축은 지표와 환류입니다. 지표만 잘 만들고 환류 구조가 없으면 매년 같은 보고서를 반복하게 됩니다. 분기 또는 반기별 점검 시점에 무엇이 안 굴러가는지를 진단하고 사업을 조정하는 PDCA 사이클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PDCA, Plan, Do, Check, Act는 100년 가까이 된 품질 관리의 기본인데 공공사업에서 의외로 잘 안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보통 행정에서 평가는 연말 결산으로 한 번만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이미 늦어요. 사업이 끝났으니 고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기, 반기별 중간 점검을 사업을 고칠 수 있는 시점에 배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평가받기 위한 자료 준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자료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가야 환류가 작동해요. 지표 설계에서 흔한 함정이 있어요. 방문자 땡땡명 같은 산출 지표만 잡는 경우입니다. 방문자가 늘어났다고 지역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 방문이 지역 경제로 들어왔는지 주민과 관계가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산출, 아웃풋, 결과, 아웃컴.
영향, 임팩트 세 층이 있는데 산출은 가장 측정하기 쉬워서 거기에만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 아웃풋 옆에 결과 아웃컴 지표를 반드시 짝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마을 카페 방문자 수 산출과 방문자 중 재방문 비율, 카페를 통한 마을 행사 참여 인원 결과를 같이 잡는 식이죠. 사후 평가도 단순 집행률이 아니라 사업 목표 달성도 재무적 평가 플러스 효과성 평가를 함께 봅니다. 평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아지기 위해서 만드는 지표여야 매년 그 표가 살아 움직입니다. 죽은 지표는 매년 같은 숫자를 다시 채워 넣는 일이 되고 그게 행정의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일이에요. 평가는 1, 2차 종합회의 3단계입니다. 1차는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권역별 평가단이 서면 검토와 현장 확인을 함께 합니다. 서면만이 아니라 현장 확인이 들어간 이유는 글로 적힌 것과 현장이 일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예요. 어느 군에서 주민협력형 사업이라고 적었는데 막상 가보니 주민자치회와 협의한 흔적이 없는 이런 격차를 잡아내는 단계입니다. 2차는 10월 20일부터 23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지역만 질의응답으로 가요. 종전 발표 평가가 전 지자체 발표였다면 이번 질의응답은 필요한 곳만 추가 확인 성격이라 분량과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2차에 가게 된다는 건 1차에서 뭔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뜻이니 가급적 1차에서 끝내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11월 9일부터 13일 종합회의에서 권역 간 편차를 조정하고 상위 25%인 최우수, 우수를 가립니다. 권역별로 평가단이 다르므로 권역 간 편차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A 권역의 80점과 B 권역의 80점이 같은 수준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발표가 사라졌으니 글로 답이 나와야 합니다. 평가위원이 서면에서 왜 이 사업인가의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서면은 발표와 달리 맥락 설명이 어렵습니다. 발표는 평가위원의 표정을 보고 구현할 수 있지만 서면은 한 번 쓰면 끝이에요. 그래서 읽는 사람의 머릿속을 미리 시뮬레이션 하며 쓰는 글쓰기가 필요합니다. 4가지를 꼭 짚어주세요. 사업별 성과 목표가 스마트인가? 추진 체계와 부서 역할이 명확한가? 부적정 사업으로 분류될 위험은 없는가? 사회연대 경제, 햇빛 소득마을 등 가점 항목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있는가? 이 4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1차에서 끝나고 2차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부적정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단순, 현금, 일회성입니다. 5 유형을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취약계층 단순 복지, 사회보장적 현금, 현물 지원, 한시적 보조금 살포, 배분금 전체를 소프트웨어에 쓰는 경우, 이미 다른 보조금을 받는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왜 이 5이 부적정으로 분류될까요? 3가지 공통점 때문이에요. 첫째, 일회성. 한 번 주고 끝나는 돈은 지역에 누적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적 현금성 지원은 그 자체로 의미는 있지만 다른 부처,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등에서 이미 하고 있고 인구 감소 대응,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그걸 또 하면 중복이 돼요. 둘째, 외부 유출. 단순 보조금은 받은 즉시 외부 소비로 빠져나갑니다. 지역에 먹는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죠. 셋째, 공동관리자산 회복 부재. 누가 받느냐만 있을 뿐 무엇이 회복되는지가 없어요. 소프트웨어 사업이 가능해졌지만
그것이 지역의 공동관리 자산을 회복하는 소프트웨어여야지 단순 보조금 살포가 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좋아 보이는 사업도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받고 있는 것 위에 얻는다면 중복으로 걸립니다. 다른 부처 사업과의 매핑을 사전에 점검해 두셔야 해요. 이걸 협력이 아니라 대체로 가면 부적정이 됩니다. 5단계 검토 절차를 거치는데 1차 자가점검, 2차 사전 컨설팅단, 3차 권역평가단, 4차 종합평가단, 5차 사업 변경 소명 재검토. 1차 자기점검을 충실히 하면 뒤에서 깎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가점검은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부서회의 한두 번을 거쳐 우리 사업이 5 유형 중 어디에 걸릴 위험이 있는지를 미리 표로 만들어 보면 의외로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변경 권고를 받았을 때 불응하면 감액 플러스 등급 하향이라는 이중 페널티가 옵니다. 권고가 오면 받아들이는 게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우리 사업의 명분을 지키느라 등급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더 손해예요. 가점은 어디서 오나요? 정부 정책 기조와의 정렬입니다. 사회연대경제, 햇빛소득마을, 선순환 구조, 이 세 키워드가 평가단 머릿속에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 지역사업 추진 주체로 이런 조직을 활용하면 가점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해요. 외부 대기업이나 대형 컨설팅이 들어와 사업을 하면 돈이 다시 빠져나가지만 지역 내 사회연대 조직이 주체가 되면 돈이 지역에 머무릅니다. 외부 대기업이 100억 사업을 받으면 인건비, 이윤, 로열티의 상당 부분이 본사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같은 100억을 받으면 그 돈이 지역의 인건비, 소비, 재투자로 순환됩니다. 같은 돈이 지역에 머무는 비율, 이게 지역 승수 효과이고 사회연대 경제는 그 승수가 가장 높은 모델 중 하나예요.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모델, 자연 생태 공동자산을 주민에게 귀속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에요. 햇빛이라는 자원은 누구의 것일까요? 본래 누구의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위에 외부 자본이 발전소를 지으면 햇빛으로 만든 전기 수익이 외부로 빠져나갑니다. 햇빛이 약탈되는 거죠. 햇빛 소득 마을은 그 약탈을 막고 햇빛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모델. 그래서 기본소득 시범 사업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선순환은 지역화폐, 로컬푸드, 지역금융같이 기금이 한 번 쓰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구조를 말합니다. 지역화폐가 좋은 예예요. 같은 돈이 외부 대형 마트에서 한 번 쓰이고 끝나는 것과 지역 골목 상권에서 여러 번 회전하는 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가점 받겠다고 사업 본질을 흐리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업의 추진 주체로 사회연대 조직을 활용한다가 자연스럽지 가점 받으려고 사회연대 조직을 끼워 넣는 건 평가단이 알아봅니다. 또 타 부처 지침은 반드시 준수. 공공산후조리원이라면 복지부 고시 등을 따르지 않으면 가점이 아니라 부적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숫자들입니다. 6월 30일, 8월 31일이 두 큰 마감이고 분량은 70에서 90조, 평가는 4개 권역으로 나뉩니다. 권역별로 26 내지 28개 시, 군, 구가 묶여 있고 평가단은 권역별 9명씩, 그 위에 종합평가단 9명 플러스 4명이 권역 간 편차를 조정합니다.
권역을 4개로 나눈 이유는 평가의 질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예요. 한 평가단이 107개의 시군구를 다 보면 깊이가 떨어지고 너무 많이 나누면 권역 간 편차가 커집니다. 4개라는 숫자는 그 절충점이에요. 등급별 배분액에서 플러스 알파 항목을 보세요. 평가가 특히 우수하면 120억보다 더 받을 수 있고 부실하면 40억보다도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종전에는 등급별 정액이었는데 이제 평가의 질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붙어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도입 의도는 명확합니다. 우수도 다 같은 우수가 아니다를 평가에 반영하고 최저도 다 같은 최저가 아니다를 차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우수만 받으면 된다가 아니라 얼마나 더 잘 짜는가에 따라 실제 받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같은 우수 등급이라도 잘 짠 곳과 그저 그런 곳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만큼 다릅니다. 그리고 분량 70페이지가 기본이고 필요시 90페이지까지인데 길게 쓴다고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평가위원이 1인당 5개 이상의 계획서를 검토하므로 읽기는 70페이지가 읽히지 않는 90페이지보다 훨씬 유리해요. 평가위원도 사람이라 100쪽이 넘는 계획서를 받으면 솔직히 다 읽기가 부담스럽습니다. 70쪽 안에 핵심을 담고 부록은 별점으로 빼는 게 좋습니다. 분량을 채우기 위해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건 가장 안 좋은 패턴이에요. 평가단 권역별 9명, 종합 9명 플러스 4명은 전국에서 위촉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보통 정주여권 분야별 전문가가 분배됩니다. 그래서 의료 사업을 검토하는 위원은 의료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적당히 쓴 내용은 바로 드러납니다. 사전 컨설팅의 함정은 외부 컨설턴트가 다 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계획이 아니라 컨설턴트의 계획이 돼요. 그 컨설턴트가 옆 군의 계획도 비슷하게 짰다면 두 군의 비전이 묘하게 닮아 있게 됩니다. 평가단은 그걸 압니다. 여러 지역 계획서를 같이 읽으니까요. 컨설팅 회사 입장에서 보면 한 명의 PM이 여러 지역의 계획을 동시에 맡고 있고 시간이 부족하니 자기 회사의 표준 양식을 가져다가 지역명만 바꿔 채우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니 비전 한 줄만 봐도 이건 그 회사 양식이군 하고 알아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컨설팅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위임이 아니라 활용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이번 평가는 그걸 알아챕니다. 자료에 기획, 총괄과 사업부서, 협업으로 직접 수립 권고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직접 수립이 권고된 이유는 그래야 사업의 말과 숨이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컨설팅이 쓴 글은 잘 다듬어져 있지만 행간에 현장의 숨이 없습니다. 부서 직원이 직접 쓴 글은 거칠어도 현장에 숨이 살아있어요. 평가단은 후자를 알아봅니다. 컨설팅은 진단의 외부 시각, 설계의 검증자, 점검의 동료로 쓰세요. 진단 단계에서는 우리가 못 본 부분을 짚어주는 외부의 눈이 필요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이 비전과 사업이 맞물리는가를 검증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점검 단계에서는 부적정 위험을 같이 봐줄 동료가 필요합니다. 4월 지금은 진단 단계, 5대 공동자산을 함께 진단하고 메커니즘을 규명할 시간입니다. 5월은 설계 단계, 비전과 전략, 과제의 인과 흐름을 점검합니다. 6월 초는 점검 단계, 부적정 위험, 자가 점검과 서면 가독성 확인이고 6월 30일이 마감이에요. 한 달씩 단계를 끊어 잡으시면 일정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컨설팅과의 회의에 사업부서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세요. 기금 부서만 컨설팅과 만나면 결국 사업부서는 남이 짠 사업을 떠안게 되고 그게 평가에서 드러납니다.
4부부터는 제 관점이 더 두드러집니다. 인구 감소는 소멸이라는 등식부터 의심해 봅시다. 소멸이라는 말 자체가 행정구역이 사라진다는 인상을 주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시군이 통째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소멸이라는 말을 쓰나요? 이 말이 한국에 들어온 건 2014년 마스다 보고서 번역사가 큰 계획이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자극적 용어가 정책의 시급성을 환기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인구가 줄면 지역이 사라진다는 단선적 사고를 굳혀버렸어요. 그래서 정책의 모든 화두가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쏠렸고 그 결과 단기 출산 장려금, 청년 이주 장려금 같은 유인책이 양산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인책은 거의 다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를 냈어요. 출산 장려금 받고 떠나는 사례, 청년 이주 장려금 받고 1년 후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례, 모두 인구는 결과지 원인이 아니라는 진실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소멸의 본질은 지역사회가 스스로 삶을 재생산할 공동자산의 약화예요. 인구는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의료가 없어서, 교육이 없어서 이런 공동 기반의 해체가 먼저 오고 그 결과로 인구가 빠집니다. 슬라이드에 소멸의 사슬을 보세요. 인구 감소, 기능 축소, 공유 기반 해체, 재생산 능력 상실. 이 사슬에서 어디를 끊을 것인가가 정책의 핵심 질문이에요. 가장 흔한 시도는 인구 감소 단계에서 끊는 거예요. 출산 장려, 이주 장려 같은 직접 유입 정책. 그런데 그 단계에서 끊기는 거의 안 됩니다. 인구는 이미 더 큰 흐름의 결과니까요. 사슬을 끊는 가장 효과적인 지점은 인구 자체를 늘리려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자산 해체 단계예요. 그 단계에서 끊으면 의료가 살아나고 교육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머물거나 돌아옵니다. 인과의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업조서 한 장 가져다 놓고 5분만 답해보세요. 모두 이해가 나오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더 다듬어 이해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실제 작업입니다. 5 질문을 다시 짚어보면 생활,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문화, 접근성, 경제, 지역 내 고용, 소비, 재투자, 사회, 주민조직, 협동조합, 신뢰, 협력, 자연생태, 토지, 물, 산림, 햇빛, 바람의 주민 귀소, 제도, 주민 참여, 자치 역량. 한 사업이 5 영역을 모두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2, 3개만 강하게 건드려도 좋은 사업입니다. 다만 아니오가 3개 이상 나오면 부적정 위험이라고 봤어요. 그건 그 사업이 짓는 것 또는 나눠주는 것에 머물고 있다는 신호이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시설 사업을 이 표 위에 올렸는데 생활은 예, 나머지 4 영역은 아니오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업은 시설은 짓지만 그것이 지역경제로, 주민조직으로, 자연자산으로, 자치 역량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같은 시설을 짓더라도 운영을 마을 기업이 맡으면 사회, 경제 영역까지 부분 이상으로 갈 수 있고 주민운영위원회를 만들면 제도 영역도 살아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다듬는 작업이 이 체크리스트의 본질이에요. 단순한 자기 진단이 아니라 사업 설계의 도구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부적정 사업을 미리 걸을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컨설팅을 받기 전에 부서 회의 30분 잡고 사업 하나하나 이 표 위에 올려보시기를 권합니다.
사업 10개를 표 위에 펼쳐놓고 예, 부분, 아니오를 색깔로 표시해 보면 어느 사업이 약하고 어느 사업이 강한지 한눈에 보여요. 그러면 약한 사업부터 다듬을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표를 사업 부서 직원이 직접 채우게 하세요. 기금 부서가 대신 채우면 남의 사업이 되고 사업 부서가 직접 채우면 자기 사업이 됩니다. 그 차이가 결국 사업의 작동 여부를 가릅니다. 이건 제가 행안부 자문에서 강하게 주장한 부분인데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구 감소 지역 정책의 가장 큰 함정은 졸업하면 손해라는 구조입니다. 인구 감소 지수가 좋아져서 지정에서 해제되면 기금도 사라지고 특례도 사라져요. 그러면 어느 지자체가 진심으로 인구를 회복하려고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적당히 안 좋게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정책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정책 설계 이론에서 말하는 유인 왜곡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정책은 행위자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본래 의도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면 행위자는 의도와 반대로 행동합니다.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이 인구 감소 유지 요인을 만든 건 정책 설계자가 졸업 이후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졸업이 처벌처럼 느껴지면 누구도 졸업하려 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외국에도 있어요. 일본의 과소지역 지정제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견됐고 이후에 농촌개발기금에서도 졸업 후 절벽 효과가 정책 설계의 오랜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게 명예로운 졸업입니다. 첫째, 재정 운영 전권으로 포괄 보조금을 5년간 평균 이상 규모로 지급, 사용처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게 자율성을 줍니다. 둘째, 로컬 혁신 특구로 지정해 신산업 유휴 자산 활용 시 규제를 면제하고요. 셋째, 후속 사업 우선 참여권과 멘토 예산을 줘서 다른 지역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멘토 예산은 우리는 졸업했지만 그 경험을 다른 지역에 전수하면 추가 예산을 받는다는 새로운 유인이에요. 넷째, 공동관리자산 활성화 지역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이건 상징의 문제입니다. 낙인을 명예로 뒤집는 거죠. 우리는 인구 감소 지역이었지만 자력으로 졸업한 곳이라는 정체성이 다음 정책의 동력이 됩니다. 이런 패키지가 있어야 졸업이 머무는 것보다 분명히 더 낫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건전한 경쟁이 작동합니다. 인구 감소 지원이 아니라 인구 감소 대응 지원, 의존성을 키우지 않는 자립 설계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지역 정책 전체의 설계 철학을 다시 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메시지, 공동관리자산 회복이 진짜 성과입니다. 평가표 위의 점수는 결과지 목적이 아닙니다. 5년 뒤 우리 지역에서 가장 약한 공동자산 하나를 회복했다면 그게 가장 큰 평가입니다. 점수와 등급은 그 노력에 따라오는 것이지 점수를 위해 사업을 짜면 본말이 전도돼요. 세 가지 약속을 정리합니다. 첫째, 기금의 본질은 기반시설 짓는 돈이 아니라 주민의 공동 기반을 되살리는 돈으로 보자. 24조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건물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에요. 이 가능성을 살리려면 우리가 사업을 보는 시선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둘째, 성과의 척도는 집행률, 산출 지표가 아니라 주민이 우리 마을 10년 뒤를 그릴 수 있는가로 보자. 주민이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건 그 지역의 재생산 능력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가장 본질적인 성과 지표입니다. 셋째, 기획의 화자.
컨설턴트의 멋진 문장이 아니라 현장 부서와 주민이 함께 쓴 자기 지역의 이야기여야 한다. 글의 주어가 누구인가? 이게 계획서의 진위를 가르는 가장 단순한 잣대입니다. 우리 지역은으로 시작하는 글과 본사업은으로 시작하는 글은 톤이 다르고 내용 깊이가 다릅니다. 이 세 가지가 살아있는 계획은 평가에서도 강합니다. 결국 평가단도 사람이고 진심이 담긴 계획서는 읽히는 순간 알아봅니다. 점수를 위한 글과 지역을 위한 글의 차이, 그게 결국 등급의 차이를 만듭니다. 인구가 줄어도 지역은 살 수 있다. 공동의 기반이 살아있는 한, 이 한 문장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인구가 늘어야만 지역이 사는 건 아닙니다. 공동의 기반이 살아있으면 인구가 적어도 지역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을 만드는 일이 바로 우리가 짜는 이 계획의 본래 임무예요. 마무리 슬라이드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두고 가능하면 발언을 좀 들어보고 답하기 어려운 자리라면 강의 후 끝나고 메일로라도 의견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에서 가장 약한 공동자산은 어느 영역인가요? 생활, 경제, 사회, 자연, 제도 5 중 어딘지 한 영역만 골라보세요. 한 영역만 고르라는 게 어려운 이유는 5이 다 약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한 영역을 고르는 작업이 곧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다 잘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 번째, 이번 27년 투자 계획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회복은 무엇인가요? 약한 자산을 다 건드릴 수는 없으니 한 가지에 집중한다면 한 가지를 깊이 회복시키는 것과 5가지를 얕게 건드리는 것, 5년 뒤 결과는 전자가 훨씬 낫다는 게 우수사례군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10년 뒤 우리 지역은 어떤 성공한 졸업생이 되어 있을까요? 명예로운 졸업이 가능하다면 어떤 지역으로 졸업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은 사실 비전 작성의 핵심 질문이기도 해요. 10년 뒤 졸업장 받는 순간을 상상해 보면 거기서 거꾸로 5년 계획이 나옵니다. 이 세 질문에 답해 보시면 오늘 강의가 머릿속에 정리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질문은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부서 회의 첫머리에 다시 던져보시기를 권합니다. 답이 한 번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질문을 계속 묻는 부서가 결국 좋은 계획을 씁니다. 감사합니다.